콤플렉스는 어떻게 사람을 파괴할까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한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질투한 왕. 전쟁 중에 백성들의 신뢰를 얻은 아들이 두려워 끝까지 세자 책봉을 미뤘던 선조.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오직 자신의 콤플렉스 때문에 반개 출신이라는 정통성 없는 왕이라는 그 하나의 상처 때문에 그는 실패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콤플렉스는 아들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구한 최고의 영웅, 바다에서 23전 23승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불패의 제도. 백성들은 그를 신처럼 따랐고 왜군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이순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선조는 이순신을 투옥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라를 구하고 있는 영웅을 왕은 왜 감옥에 가뒀을까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순신을 파격적으로 발탁한 사람도 바로 선조였다는 사실. 자신이 직접 찾아낸 영웅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이 심은 나무를 자신이 베어버린 것이죠. 왜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선조에게 이순신은 어떤 거울이었을까요? 그 거울에는 무엇이 비쳐 있었길래 왕은 그 거울을 부숴야만 했을까요?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조에게 이순신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동시에 왕을 파괴한 지옥. 도대체 선조는 왜 이순신을 두려워했을까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 왜 왕에게는 위협이 되었을까요? 이순신은 한 번도 반역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왕위를 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다했을 뿐이죠. 그런데 왜 그토록 충직한 신하가 왕에게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선조가 두려워한 것은 이순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의 빛이 너무 밝아서 선조의 어둠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아들에 이어 이번에는 신하에 대한 두려움. 영웅을 견디지 못한 왕의 이야기. 선조 콤플렉스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1591년 임진왜란이 터지기 1년 전이었습니다. 한양의 조정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전라좌수사 자리가 비었기 때문이죠. 왜군의 침략이 임박했다는 첩보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자리는 조선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었습니다. 병조에서 후보자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 명단에 낯선 이름 하나가 있었어요. 이순신. 이순신이라. 이 자는 어떠한 자인가? 정읍현감으로 있사온데 군사훈련에 뛰어나고 청렴하다는 평을 듣고 있사옵니다. 허나 그의 직급이 너무 낮지 않소? 이순신은 당시 정삼품 당하관, 겨우 현감이었습니다. 전라좌수사는 정삼품 당상관. 세 계급이나 차이가 났죠. 조선은 관료제가 철저한 나라였습니다. 계급을 뛰어넘는 승진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선조가 말했습니다. 좌수사 자리에는 이순신이 좋겠소. 전하, 그것은 너무 파격적인. 능력 있는 자를 써야 하지 않겠소? 전란이 임박한 이때 서열을 따질 때가 아니오. 이것은 정말로 파격적인 인사였어요. 하지만 선조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조선을 구한 탁월한 선택이 될 줄 그때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1년 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육지는 무너졌지만 바다만은 달랐습니다.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조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이것이 초기 선조의 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깊은 아이러니가 숨어 있었습니다. 선조는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훌륭한 왕이라는 것을.
반개 출신이지만 명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라. 과인은 인재를 알아본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순신이 너무나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선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조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선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을 발탁한 1591년, 선조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구할 영웅을 선택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파괴할 거울도 선택한 것이죠. 1592년 5월 7일 옥포해전. 조선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함락 하루, 동래성 함락 12시간, 한양까지 보루. 조선이라는 나라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한나라의 왕인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쳤어요.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옥포 앞바다. 외선 26척이 정박해 있었고 이순신의 수군이 나타났습니다. 하객진을 펼쳐라! 거북선이 앞장서고 판옥선들이 학의 날개처럼 펼쳐졌어요. 화포가 불을 뿜었고 외선들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외선 26척 전멸. 조선 수군의 피해는 단 한 척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후 조선군의 첫 승전이었습니다. 전하, 이순신이라는 자가 바다에서 왜적을 크게 물리쳤다 하옵니다. 의주로 피난와 있던 선조는 기뻐했어요. 과인이 이순신을 제대로 본 것이로다. 그 뒤로도 승전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포, 적진포, 사천, 당포, 당암포, 율포. 이순신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92년 7월 한산도 대첩. 이순신은 외선 70여 척을 격침시켰고 왜군의 수군 전력이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선조는 순수하게 기뻐했습니다. 이순신은 과인이 발탁한 장수이니라. 이순신의 승리가 곧 자신의 안목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져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순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선조의 이름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이충무공께서 또 승리하셨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백성들은 이순신을 그분이라 불렀습니다. 왕도 아닌데 존경과 경외가 담긴 호칭이었어요. 백성들의 사랑은 이순신에게 향했습니다. 신하들의 존경도 명나라 사람들의 칭송도 모두 이순신에게 향했죠. 선조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발탁했는데 왜 모든 영광이 저자에게 가는가? 피난민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상감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셨지만 이충무공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들이 결국 선조의 귀에 들어갔어요. 선조는 심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과인은 왕이니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선조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그 불편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593년 2월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습니다. 전례 없는 파격이었죠. 선조는 공개적으로는 이순신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불편함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바다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왕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의 이야기, 두려움의 이야기, 파괴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충무공께서 또 승리하셨다더라. 그분이 계신 한 우리는 안전하다. 피난민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속삭여졌습니다. 상감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셨지만 이충무공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맞소. 진정한 임금은 따로 있는 법이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분이 왕이셨다면 어땠을까? 이 말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결국 선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선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임금은 따로 있다. 그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선조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인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진정한 왕으로 따르는 것. 하지만 백성들이 욕망하는 것은 선조가 아니라 이순신이었어요. 며칠 뒤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전하, 이순신 장군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이 이 충무공을 신처럼 받들고 있사옵니다. 신처럼 선조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죠. 선조는 끊임없이 이순신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순신이 승리할 때마다 자신의 실패를, 이순신이 칭송받을 때마다 자신이 비난받는 것처럼 느꼈어요. 건강한 리더라면 이순신이 잘하니 나라가 살아난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조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선조의 마음속에는 작은 가시가 하나씩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시는 점점 커져 선조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불편함은 질투가 되었고, 질투는 두려움이 되었고, 두려움은 위협과 적대감으로 커져갔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명나라 원군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선조에게 물었습니다. 귀국의 이순신이라는 장수는 대단한 인물이라 들었소. 선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인이 직접 발탁한 장수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또 이순신 이야기로구나. 며칠 뒤 명나라 장수들이 이순신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이순신은 진정한 명장이었소. 조선이 버티고 있는 것은 모두 그 사람 덕이오. 이 말을 들은 선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선이 버티고 있는 것이 이순신 덕분. 그럼 과인은 무엇인가? 명나라가 인정한 것은 선조가 아니라 이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조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어요. 신하들도 이순신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나라의 기둥이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조선은 진작 망했을 것이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선조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과인은 도망치고 이순신이 나라를 구했다는 말이구나. 어느 날 밤 선조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신이 만약 역심을 품는다면 이순신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군사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으며 명나라조차 그를 인정했죠. 만약 이순신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백성들은 누구를 따를까? 아니다. 이순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선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싹 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선조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곧 치명적인 결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1596년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외장, 가토 기요마사가 부산으로 바다를 건너온다 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왜군의 함정이었습니다. 왜군 간첩 요시라가 흘린 거짓 정보였던 것이죠. 명나라 장수 양호가 이순신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순신, 그대가 나가서 가토를 잡아오시오. 하지만 이순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적의 정보가 석연치 않사옵니다. 이는 아마도 적의 계략일 것이옵니다. 이순신은 신중했어요. 23전 23승을 거둔 것은 바로 이런 신중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양호는 분노했습니다. 명나라 장수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양호는 조정에 보고했고 이 보고는 선조에게 전달됐죠. 이순신이 명나라 장수의 명을 거역했다 하옵니다. 선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순신의 입장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선조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순신에 대한 불편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선조의 측근 윤두수가 말했습니다. 전하, 이순신이 공을 세워 오만해졌사옵니다. 명나라 장수의 명도 거역하다니 이는 방자함의 극치이옵니다. 그러하오.
장수가 교만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법이오. 다른 신하들도 가세했습니다. 이순신을 질투하던 이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선조는 결정을 지금 내렸습니다. 당장 이순신을 파직하고 압송하라. 그 순간 선조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겉으로는 엄정한 왕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저자를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선조는 자신의 질투를 국가 안위를 위한 결단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선조는 이순신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1597년 2월 이순신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바다를 지키던 조선 최고의 제독이 죄인이 되어 끌려왔습니다. 이충무공께서 무슨 죄를 지으셨단 말이오? 저분이 계셔야 우리가 사는데. 하지만 선조의 명령은 확고했습니다. 이순신은 고문을 당했어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 죄인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네가 명나라 장수의 명을 거역한 것이 사실이냐? 신은 다만 수군을 지키고자 이순신은 끝까지 자신의 판단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죠. 다행히 몇몇 신하들이 이순신을 변호했습니다. 전하, 이순신 없이는 바다를 지킬 수 없사옵니다. 지금 그를 죽이시면 외적이 기뻐할 것이옵니다. 결국 선조는 사형만은 면해줬습니다. 백의종군하여 공을 세우도록 하라. 이순신은 모든 관직을 잃었습니다. 23전 23승의 불패 제독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순신의 후임으로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끌어내리고 나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제야 내가 진짜 왕이 된 것 같구나.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감옥에서 고문당하던 이순신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보면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생각했어요. 바다를 누가 지킬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영웅과 권력자의 차이였습니다. 선조는 백성들의 인정을 위해 살았지만 이순신은 백성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1597년 7월 16일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칠천량 앞바다에서 왜군과 맞붙었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학살당했습니다. 조선 수군 150여 척이 전멸했어요. 원균은 전사했고 살아남은 배는 겨우 12척. 이순신이 7년 동안 지켜온 조선 수군이 하루 만에 무너진 것이죠. 전하! 칠천량에서 우리 수군이 대패했사옵니다. 뭐라고? 원균 장군이 전사하고 수군이 거의 전멸했사옵니다. 선조는 충격에 빠졌어요. 조선 수군이 전멸했다는 것은 바다를 완전히 내주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긴급히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수군을 재건해야 하옵니다. 하오나 배도 없고 장수도 없는데 어찌?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순신을 다시 불러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직시켜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오직 굴욕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파직시킨 이순신을 다시 불러야 한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순신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겨우 12척의 배와 무너진 군사들 뿐이었습니다. 칠천량 해전은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질투가 150척의 배를 가라앉혔고 한 사람의 콤플렉스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한 사람의 자존심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요. 이순신은 단 12척의 배로 외선 133척과 맞섰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명량협의 거센 물살, 좁은 수로. 이순신은 지형을 이용했어요. 지금이다. 공격하라.
물살이 바뀌는 순간 외선들이 혼란에 빠졌고 조선 수군의 집중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외선 30여 척이 격침됐어요. 결국 이 전쟁은 12척으로 133척을 이긴 것입니다. 명량대첩,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소식이 선조에게 전해졌을 때 신하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다시 한번 기적을 이뤘사옵니다. 하지만 선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결국 이순신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은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굴욕이었어요. 명량대첩 승전보가 전해진 날 밤, 선조는 혼자 궁궐을 거닐었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이기다니. 감탄이 나올 법한 일이었지만 선조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전하, 경사가 아니옵니까? 그렇지. 경사이지. 하지만 선조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과인은 도망쳤는데 저자는 12척으로 싸워 이겼구나. 1598년 11월 노량해전. 전쟁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적을 바다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 전투에서 이순신은 전사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것이 이순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생각했어요. 이순신의 죽음이 조정에 알려졌을 때 선조는 공식적으로 애도했습니다. 나라의 큰 기둥이 무너졌도다. 하지만 선조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감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안도감. 이제 더 이상 나와 비교될 사람이 없어졌구나. 이순신의 죽음 이후 백성들은 그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충무공, 성웅, 구국의 영웅. 그리고 선조는 어떻게 기억됐을까요? 영웅을 질투한 왕. 나라를 구한 신하를 파직시킨 군주. 이것이 선조가 선택한 유산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나라를 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선조는 질투의 흔적을 남겼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능력도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나라를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헌신. 이순신은 그것을 가졌고 선조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차이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조선왕조실록의 해설자 윤아입니다. 선조와 이순신의 관계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군신 관계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이순신을 발탁한 것도 선조였고 이순신을 투옥한 것도 선조였죠. 나라를 구한 영웅을 알아본 해안과 그 영웅을 짓밟은 질투가 한 사람 안에 공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프랑스 철학자 라캉은 거울 단계 이론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을 인식한다고요. 선조에게 이순신은 바로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선조가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거울 속에는 도망친 왕과 끝까지 싸운 신하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거울 속에는 백성에게 버림받은 자와 백성이 따르는 영웅이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승리할 때마다 그 거울은 선조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이순신의 존재 자체가 선조에게는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증거였던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애적 손상이라 부릅니다.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선조가 딱 그랬어요. 독일 철학자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의상티망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강자에 대한 약자의 뒤틀린 원한이죠. 선조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약자였어요. 정통성 없는 반개 출신? 전쟁에서 도망친 무능한 군주.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지도자. 반면 이순신은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자였죠.
23전 23승의 불패 신화. 백성들이 신처럼 따르는 영웅. 명나라조차 인정하는 명작. 이 역설적 상황. 왕인 자신보다 신하가 더 존경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선조에게 견딜 수 없는 의상티망, 즉 뒤틀린 원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요. 선조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조의 문제는 사실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왕인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이 선조를 평생 괴롭혔어요.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했습니다. 선조에게 왕위는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왕이어야 한다는 강요, 명군이어야 한다는 압박, 정통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집착, 이런 되어야 할 모습과 있는 그대로의 자신 사이의 간극. 그것이 선조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했어요. 이순신을 발탁한 것도 그 증명의 일부였죠. 보라, 과인은 인재를 알아보는 명군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순신이 성공할수록 선조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반면 이순신은 어땠을까요? 이순신은 그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장수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죠.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했어요. 이 차이가 선조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말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주인을 노예에게 의존하게 만든다고요. 선조와 이순신의 관계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선조는 왕이었지만 이순신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었어요. 이순신을 파직시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7천량의 전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했습니다. 결국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불러야 했어요. 선조는 이순신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는 아니야. 나는 왕이야. 하지만 그 시도는 오히려 자신의 무능을 더 극명하게 드러냈어요. 질투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7천량의 참패는 조선 수군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어요. 선조의 권위, 선조의 명분, 선조의 정당성까지 함께 무너졌습니다. 철학자 악셀 호네트는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갈구한다고요. 이것이 모든 사회적 갈등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선조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백성들의 인정이었습니다. 나는 훌륭한 왕이다.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선조가 아니라 이순신을 인정했어요. 상감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셨지만 이충무공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한마디가 선조에게는 최악의 심판이었습니다. 선조는 왕이라는 지위를 통한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행동을 통한 인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행동에서 이순신이 선조를 압도적으로 능가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이것이었어요. 이순신은 선조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을 뿐이에요. 선조는 백성들의 인정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얻지 못했죠. 나는 내가 필요한데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 비대칭이 선조를 더욱 괴롭혔을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선조의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무능함, 비겁함, 정통성 없음. 선조는 이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대신 이순신을 제거함으로써 그림자를 없애려 했죠. 이순신만 없으면 나를 비교할 대상이 없어. 그러면 내 무능함도 드러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유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억압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진다.
선조가 이순신을 파직시켰을 때 칠천량 참패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선조의 그림자, 즉 그의 무능함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억압하려 했던 것이 더 강력하게 돌아온 것이죠. 진정한 성장은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조가 자신의 콤플렉스를 인정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방계 출신이라는 불안이 있다. 나는 전쟁에서 도망쳤다는 죄책감이 있다. 이것이 내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자각했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순신의 성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선조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리더십의 본질은 자존감의 안정성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리더는 부하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하가 성장할수록 조직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반면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진 리더는 유능한 부하를 키우지 못합니다. 부하의 성공이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선조의 실패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심리의 문제였습니다. 이순신을 알아본 해안이 있었죠. 과감하게 발탁할 결단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영웅이 빛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둘째, 콤플렉스는 방치하면 독이 됩니다. 선조의 정통성 콤플렉스는 처음에는 작았을 것입니다. 나는 방계 출신이지만 열심히 하면 좋은 왕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콤플렉스는 점점 커졌고 결국 그의 모든 판단을 왜곡시켰습니다. 아들 광해군의 성공도 위협으로 느꼈고 신하 이순신의 성공도 공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열등감, 작은 불안을 방치하면 그것은 점점 자라나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각입니다. 아, 나는 지금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나는 불안해서 저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선조처럼 파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길을 갈 것인가? 셋째, 비교는 독약입니다.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선조는 끊임없이 자신을 이순신과 비교했습니다. 그 비교가 선조를 파괴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었어요. 왕과 장수는 역할이 다릅니다. 선조가 해야 할 일과 이순신이 해야 할 일은 달랐죠. 선조는 전쟁터에서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외교를 하고 명나라 원군을 이끌어내고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대신 이순신과 자신을 비교하느라 시간을 낭비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서 남의 성공을 보며 초라해합니다. 동료가 승진하면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자녀가 나보다 잘 되면 묘하게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타인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자기 길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질투의 정체는 두려움입니다. 선조는 정말로 이순신을 질투했던 걸까요? 아니면 두려워했던 걸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이순신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아닙니다. 이순신은 끝까지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이순신이 왕위를 노릴까봐? 아닙니다. 이순신은 그런 야심이 전혀 없었죠. 선조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능한 왕이라는 진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진실. 이순신의 존재가 그 진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순신이 빛날수록 선조의 어둠이 더 진하게 드러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질투할 때 그 이면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 아닐까?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 질투를 극복하려면 그 밑에 숨은 두려움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죽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1598년 11월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조는 공식적으로 애도했어요. 나라의 큰 기둥이 무너졌도다. 하지만 선조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안도감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더 이상 나와 비교될 사람이 없어졌구나. 이것이 선조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의 죽음에 왕이 안도감을 느꼈다는 것.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의 불안이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질투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은 아닌가요? 선조는 5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콤플렉스는 오늘날 우리 안에도 살아 있습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먼저 승진하면 불편한 상사. 동료의 성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깎아내리는 직장인. 자녀가 자신보다 성공하면 묘하게 불편해하는 부모. 우리 모두에게 선조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것뿐입니다. 우리는 선조의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 타인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여유.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비교가 아닌 자기 길을 걷는 지혜. 이것이 선조가 갖지 못했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선조는 영웅을 두려워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워한 것은 영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선조처럼 두려움에 굴복해 파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직시하고 성장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감 한 줄도 남겨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상 조선왕조심록의 해설자 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